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2019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보도해왔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이 양육비 이슈가 그동안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지난해 7월 드디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 인해 날씨가 흐렸던 7월 둘째 주 토요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사단법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이 두 단체는 무더위 속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3살 때 남편이 가출을 했거든요. 쌍둥이인데 지금 한 8년 혼자 키우는데 여러 가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안 주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위장 전입해놓고 재산은 다 차명으로 해놓고. 제가 꼭 받아내야지. 괘씸해서 못해야지. 자기 아들이잖아요. 10만 원씩이라도 매달 줬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해당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거리로 나섰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대통령 후보 할 때 공약을 보고 뽑은 거라서, 예. 저는 당연히 이제 인수위에 거기 위원회에 올라가서 이제 좀 뭔가가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후손의로 밀리고 검토조차 뭐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어버리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은 부모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13일부터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바뀐 법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비양육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감치 판결 1년 이내에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 제재 조치는 1년 만인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실은 감치명령조차 제대로 못 받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한부모 가족 비율이 80.7%에 달합니다. 이 중 감치명령도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장 전입으로 주소가 불명확한 미지급자들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치명령이 법안의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육비 이행원이라든지 감치명령 이런 것들이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지적은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담당해온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들이 감치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거를 공시송달 절차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각을 시켜버려요. 감치명령을 구사일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찾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앞장서온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는 감치 소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는 양육비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라고 해서 자 양육비를 이행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안 지키면 바로 추가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좀 신속해질 텐데 어찌됐건 반드시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감치 소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지급제란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영 대표는 개인이 노력해서 받아내느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바로 고소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소를 제기하거나 지급을 촉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인 차이일 뿐이에요. 한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금지, 그리고 명단 공개 처분까지 받아낸 김도임 씨. 오는 8월 형사제재 조치를 받아낸 또 한 번의 1호 사례의 주인공이 될 예정인 만큼 양육비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계속 모든 조치들을 다 할 거예요. 아마 8월 달에 제가 또 1번이 될 거예요. 형사처벌 그거 아시죠? 그거요.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양육비 관련 이 두 단체 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서 촉구하는 이 양육비 선지급제, 이게 왜 근데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 절차들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중간 과정에서 막혀서 제대로 된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나오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행도 안 한다고 하면 양육비를 줄 때까지 유치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걸까요? 네,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치명령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원의 감치명령 역시 하나의 재판 절차 과정이다 보니까 서류 송달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위장 전입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서류를 받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사소송 절차다 보니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감치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거를 공시송달 절차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각을 시켜버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좀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건 이건 좀 수월한 건가요? 아니요,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감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행 효력이 6개월밖에 일단 되지 않고요. 비양육자가 또 여기에서도 위장 전입을 하거나 작정하고 연락 두절에 잠수를 타면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수사기관에서조차 이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히려 사례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또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실제 사례자와 또 수사기관 관계자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옛날에는요, 그 사람이 이게 이 양육비 감치권으로 처음이 아니에요. 15, 16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 과정이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좀 나서서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요구인 거네요. 네, 사실상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좀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영 양혜연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체가 국가가 돼서 지급 촉구를 국가가 하는 것. 그건 누군가를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제대로 갖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국가 제도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공평한 상태를 법을 통해서 공평한 상태로 돌려놔야 할 의무가 국가에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지급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이 감치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애초에 이 감치명령 과정에서 양육비 소송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 변호사 또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 절차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치 자체가 늘 요건이 되어 있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정지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 감치 부분을 좀 삭제하는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감치 명령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늘 요건이 되어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법적 보완을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양육비 관련된 개정법들이 논의가 좀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발의된 개정안들이 좀 있나요? 네, 지난해 3월과 6월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는 제21조의 6을 신설하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주의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는 제21조의 6을 신설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는데요. 현재 이 법안들은 소관위 접수 및 심사 상태에 있습니다. 네, 양육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개정법들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양한 탈북민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는 장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국회에선 이렇게 우리 법에 명시돼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에 방점을 찍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유라는 두 글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명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5년의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각인시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뜻하지만 그 의미는 방대하고 해석에 따라선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헌법 4조는 국가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국가 중 165위.
김씨 일가가 내세운 민주주의와 일당제는 70년 넘는 독재 수단이 됐습니다. 북한 외 콩고나 라오스 등 독재 국가도 외적으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018년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기재하려고 한 겁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선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면서 학계와 보수권에 반발이 일었습니다. 진보 진영과 일부 평론가는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면 의미가 협소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델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가 더 풍부하게 발전해야 할 우리의 현실적인 요건을 스스로 속박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3번, 자유를 35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자유라는 가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향하지만 학계는 본원적 개념의 자유는 한 번도 누린 적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역사에는 자유주의의 시기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 개념을 내재화하고 그걸 세력화해서 움직이려고 한 사람들은 없다.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줄이는 분배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때에 따라선 강하게 통제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반시장 정책, 코로나 영업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정부는 되도록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세 정상화,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존립 이유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최근 공무, 선거,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법률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안에 자유주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주의 가치를 더 강조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자유 가치가 헌법 가치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테고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입법 보완에 나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활력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글자 두 자의 자유를 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북한의 정식 명칭에 자유가 들어갔다면 현실이 달라졌을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인민이 붙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자유가 빠진 국가의 실정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얼마나 허망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지 역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요즘 투자할 때 참 없다는 말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P2P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오늘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에선 P2P 금융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P2P 금융이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이고 왜 현재 이 시기에 이 P2P가 유리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P2P 금융이란 요즘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가끔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리고는 싶은데 뭐 금융기관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이제 좀 자금을 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소액 자금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살짝 빌려주면 좀 좋겠다. 예금 이자보단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충족시켜주는 게 P2P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곳은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이 P2P 금융도 이제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같이 보면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요새는 좀 괜찮은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만 보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 좀 간단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P2P 대출에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많았어서 아직까지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P2P 플랫폼에 뭐 허위 상품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P2P 금융을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제 법령이 제대로 이제 좀 정비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법령, 이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고 해서 일명 온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세무사님,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등록을 현재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한 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온투법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바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느냐,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금은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는 충분히 다 이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폐업할 때도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제대로 된 법이 생기고 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시장이 좀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2P 업체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좀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P2P 업체를 이제 선별을 할 때는 뭐 그 상품을 이제 잘 고르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상품을 각자가 이제 고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제가 뭐 모든 업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부실률을 이제 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 투자처를 발굴해 가지고 해온 뭐 프로핏이라는 업체가 있고 또 이제 크로스바이낸스라는 업체도 대출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에 대비해서 안정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신용대출을 이제 크로스바이낸스가 하고 있다면 그 외에도 이제 신용과 담보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은 이제 또 사회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에 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효과 있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비플러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투자처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트리거 파트너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뭐 이런 기업 또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상품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상품 투자 비율은 뭐 그 수익률은 뭐 담보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7에서 8% 정도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P2P 안에서도 좀 상품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상승이 꼭 P2P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무사님, 최근에 이 P2P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P2P 업체가 온투법이 제정된 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한 최근에 이제 DSR 규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줄어들면서 자금 모집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2P 업체들이 자체들에 대해 업황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주들이 많이 이제 P2P를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 발생해야지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아무래도 자금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자금을 못 가져가니까 대출 실행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면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생각했던 수익률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금융결제원의 수수료가 최근에 좀 부과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2P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수수료 구조를 2에서 3%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이제 금융결제원의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에 회사에서 생각했던 수익률과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수수료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서 수수료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예상했던 실제 수익률 좀 차이가 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관 투자들이 들어와서 자금 조달이 크고 빠르게 돼야 돼서 많은 상품을 팔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 한 상품에서 40% 정도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고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들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기관 투자자가 40%까지밖에 투자를 못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말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머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기관 투자자 하나가 뭐 이제 4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40, 20 해가지고 뭐 기관 투자자가 3명이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투자 기회가 좀 열렸다라고 좀 더 볼 수 있고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상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우스 속도가 느려가지고 뭐 빨리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40% 제한 때문에 투자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제 그 P2P 업체들도 요새 좀 비즈니스를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론포인트라는 회사는 이제 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투자자들이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좀 바꿨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겸업 같은 것을 좀 이제 추가를 하면서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좋은 투자처를 찾아도 이미 이제 뭐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사실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이 P2P 금융, 개인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P2P 금융 전망이 어떠신지 좀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PPT 업체들도 예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대응을 하던 것들이 이제 협회를 결성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뭐 기관 투자자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가 제한돼 있다 본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하는 모금에 대한 자금에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런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다면 대출 자금의 모집에서 훨씬 더 이제 숨통이 트일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P2P 자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지다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더욱이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 기조도 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좋은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투자처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지금 아직은 좀 생소한 P2P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양육비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난 3년간 법률방송에서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던 양육비 미지급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양육비. 하지만 경제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주지하는 경우도 많죠. 현 정책상 법원 판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비양육자가 숨어버리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한 부부 간의 감정 싸움 대상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공공의 영역임을 인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